안녕하세요. 자, 여기 맞죠?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2년을 좀 되돌아본다면 나에게 코로나19는 어땠는지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떠셨나요? 코로나19는 몰카다. 어떤 이유로? 사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좀 황당해서 트루먼 쇼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네. 뭔가 이렇게 인위적인 상황 속에 갇혀가지고 그게 현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좋았을까. 어느 날 딱 꿈에서 깼는데 코로나19는 내 꿈에서 일어났던 일이구나. 이런 식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디 뭐 요양시설 터졌다, 어디 뭐 요양병원에 뭐 터졌다 할 때마다 아빠는 괜찮았어. 이거를 계속 체크하는 그런 진짜 가시방석 같은 이제 인연이었고 또 전문가로서는 좀 되게 겸손해진 그런 인연이었습니다. 이게 저 세상에 모든 일이 다 생길 수 있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내가 영화에서 저거 너무 과장인데 저건 말도 안 되지 했던 것들이 현실에서 그대로 다 벌어졌고 네, 저에게 코로나 2년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김명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계속되는 배움이고 응전의 과정이긴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대단히 피곤합니다. 여러 대응이 있었는데 핵심 키워드 3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교수님부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3개. 제가 하는 3개. 더 많이 하셔도 되고요. 더 적게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이제 시민의 참여, 첫 번째 시민의 참여, 두 번째 거리두기, 세 번째 백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2년 동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많은 생명을 잃지 않고 그다음에 그래도 감당하고 버텼던 이유들은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됐지만 그때마다 이제 시민들이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같고 특히 시민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어떤 방역의 정책이 등을 실패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거리두기. 안 모이면 전파 안 된다는 그 기본적인 사실들을 이미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세 번째는 백신을 얘기한 이유는 백신 때문에 그래도 지금 뭐 백신이 무효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백신 때문에 수많은 죽어갈 사람들이 죽지 않았고 수많은 그런 더 심각한 그런 락다운이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을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그래도 지금의 거리두기 수준 정도로 버티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이 코로나 대응의 전반적인 특징을 하나로 좀 요약하면 이거는 메르스의 유산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거는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공공병원에 다양한 음악 격리 시설들도 만들고 대량 진단검사 체계도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우리는 지금 K방역을 할 수 있게 됐고 역학조사 역량도 키우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이런 알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보 공개나 뭐 브리핑 이런 거 사실 다 새롭게 생긴 일들이거든요.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 대응이 부족한 것 또한 메르스의 유산 덕택이다. 환자가 얼마 안 되고 짧은 기간이니까 정말 역량을 다 갈아 넣어서 완전히 자원집약적인 방법으로 짧고 굵게 대응해서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을 코로나에 2년을 넘게 쓰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너무 잘 배운 거네요. 그렇죠. 네. 단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시소 게임인데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생겼을 때는 코로나로 우세했다가 그래도 저희가 뭐 역학조사도 하고 진단 자가격리도 격리도 하면서 그리고 거리두기 같은 걸 하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는데 그리고 이제 백신이 개발되면 우리가 이기겠구나 싶었는데 델타가 생겨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되고 이제 먹는 치료제가 생기면 다시 또 이쪽으로 기우겠다 싶었는데 다시 또 오미크론이 생기고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떨 때 가슴이 많이 아프셨나요? 보건소에 일했을 때 가장 최전선에서 코로나와의 전투 혹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직원들이 이제 마음 건강이 이렇게 아플 때가 가장 안쓰러웠죠. 예를 들면 무척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었던 직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이제 냉소적이 되고 그런 걸 볼 때 그리고 또 갓 입사한 직원이 뭐 사직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말릴 수 없었던 이런 상황들이 저는 조금 많이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역학조사관 이렇게 취재한 걸 보고 이재학 교수님이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또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예, 예. 교수님께서도 방역 최전선에 계신데 좀 어떤 점이 좀 안타까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이제 환자를 직접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가족들 상황들이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다 이제 감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70도 넘으신 어르신인데 둘 다 확진돼 있는데 또 같은 병원에 계시지 못하고 다 다른 병원의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이후에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시간이라면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도 가족들이 이제 얼굴도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되고 코로나19가 만들어낸 그런 사망의 모습조차 사망 자체를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상황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메르스 당시에 이 저희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여러 공공병원에서 그때 환자들이 이제 많이 쫓겨났잖아요. 메르스 환자 봐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환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이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제 막 보고서도 쓰고 어디 가서 발표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니까 이게 정말 너무 이제 자괴감이 크고 아니 어떻게 우리가 4년이 지나도록 5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심지어 코로나도 2년이 돼가는데도 여전히 이에 대한 적절한 답들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게 결국에는 공공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소수의 환자죠. 사실 우리나라 전체로 비춰본다면 굉장히 소수의 환자들인데 그 사람들의 희생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대가, 그 사람들이 져야 되는 부당한 부담을 전제로 해서 온 국민이 이제 안전을 찾아가는 이 모습이 선생님께서 또 그 올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좀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로 또 생각을 하실 네.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환자가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은 사실 저는 이거는 시간의 문제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소수의 공공병원을 다 비우고 환자들을 무조건 입원시켜서 치료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동네 가까운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고 또 집에 있어도 어떤 방식의 케어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정말 끝나지 않는 싸움이고 더 이상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그러는데 밑이 빠질 수도 없는 상황. 중환자 병상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이 가벼운 환자들 집에서 할 수 있는 환자들은 충분히 지역사회로 내리고 그렇게 하려면 동네 병원에 계신 의사들이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내 이웃이 코로나 환자인데 집에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거든 사람. 이재학 교수님도 그동안 약간 여러 비슷한 결의 말씀을 계속 해주셨던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델타가 시작될 때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 할 때도 의원급을 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모든 병원들에서 전용 병상 만들어서 모든 병원이 코로나를 입원 환자를 봐야 된다는 얘기들을 사실 단계적 일상회복 훨씬 전부터 7월부터 얘기를 이제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이 다 영역에서 했는데 정부는 언제나 계속 준비하는 게 중환자실 몇 개, 병상 몇 개 이런 숫자 카운트. 그러니까 델타 오니까 중환자실 부족해 중환자실 확 늘려가지고 이제 1,700개까지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1,500개가 맥시멈으로 봤는데 1,700개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해요. 그래서 그때 돌아가게 안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참 한국의 의료인들하고 의료 체계에 계신 간호사들은 참 착해요. 환자가 불쌍하니까 되게 만드는 상황인데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오미크론 때 확진자 10,000명, 15,000명 늘어나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도 안 되고 검사도 안 된다는 거 늘어나니까 그냥 의원급 병원급 아무데나 그냥 그냥 보라고 얘기해가지고 저절로 열릴 거라는 상황이 생길 거거든요. 아마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역사상 1급 감염병에서 2급 혹은 4급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최초의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르스나 사스 같은 신종 바이러스는 여전히 1급에 두면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했는데 그거랑 다른 성격의 바이러스고 계속 1급 감염병으로 두고 관리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제 결핵이나 홍역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내려가다가 아니면 또 다른 상황이 변하면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내려갈 텐데 이렇게 감염병의 단계가 내려가면서 이 대응하는 방역 대응하는 거라든지 의료 대응하는 방법들이 계속 큰 변화들이 있을 거고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저는
소통하는 과정이 저는 무척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장 이제 이번 주나 혹은 2월 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두 분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치료 부분에 있어서 지역화시키는 건데 병원이나 의원에서 외래를 받고 외래를 받았을 때 저는 뭐 집에서 치료를 받아도 괜찮겠다. 아니 입원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혹시 이제 중환자실로 가야 될 상황인데 우리 지역에 중환자가 없을 때만 이제 중앙에서 배정을 받아서 가는 형식으로 1차적으로는 변화하고 2차적으로는 내가 늘 다니던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 다 약간 오미크론 때문에 또 아무래도 그 대응 방법이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오미크론 관련해서 좀 향후 유행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요새 제일 걱정이기도 한 거는 모든 모델링이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한 방향. 6월 중순 넘어서면 더 급격한 확진자의 증가가 될 거고, 그래서 지금의 거리두기를 유지를 하더라도 최소 2월 중순에 1만 명, 2월 말에 2만 명에서 많게는 9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한 번도 안 걸리고 백신 접종도 아예 안 한 사람 그룹들만 성인에서만 2, 300만 명이 남아있고 소아까지 합치면 6, 700만 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 정말 바이러스의 백신으로든 실제로 감염됐든 한 번도 노출 안 된 이 인원에서만 확진자가 나와도 하루에 몇만 명이 나올 수 있는 확진자고 또 그 인원 중에서 이제 고령층이나 이런 분들의 중증화 비율은 델타보다는 낮긴 하겠지만 오미크론 때문에도 꽤 많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잘 준비해야 되고 의료 체계도 잘 정비해놔야 되고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도 이런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지만 어떻든 간에 거리두기도 잘할 수밖에 없고 백신 접종도 다른 국가보다 더 열심히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오미크론 상황을 그래도 다른 피해가 많았던 국가보다는 그래도 좀 잘 거쳤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겪는 수준이 지금까지 이런 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할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오미크론에 대응한 좀 대응책을 내놓기는 했는데 확진자 수에 따라서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정부가 예측 모델이 그나마 이제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긴 한데 예측 모델의 위험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대비 정책을 먼저 세운 거. 다만 그중에서 매우 급하게 2, 3주 안에 달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2, 3주 안에 달성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상황, 앞으로 한 2, 3주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은 어떻든 잘 버텨야 되는 상황이 된 거. 그래서 매번 2, 3주만 지나면 또 한 달만 지나면 좀 나아진다는 얘기를 오미크론 때 또 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 자체가 된 게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단장님께서는 좀 약간 어떻게 보세요? 이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원래는 또 역학조사 계속 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셨잖아요. 네. 그 어려운 질문 하실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오기가 대단히 주저스러웠는데 죄송합니다. 그 오미크론이 우리 사회에 아주 어려운 질문을 저는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극화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가볍게 앓고 갈 수많은 특히 젊고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들 그리고 심하게 중증이 되시고 사망하실 수도 있는 특히 이제 어르신이나 유양한 요양병원에 계신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양극화가 될 거고 근데 델타까지만 하더라도 감염력이 어느 정도 오미크론보다는 낮았기 때문에 인류가 노력하면은 확산을 막을 수도 있었고 기다리면 더 좋은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언제까지 이거를 틀어막고 계속 잡아야 되니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피해들도 많잖아요. 뭐 경제적 피해나 중소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의 문제라든지 등등등 계속 잡아야 되냐.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오미크론이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고 우리 사회가 답을 해야 되는데 이 답을 그냥 한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좀 사회적으로 이런 집단 지성을 모아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불확실성을 이해해가면서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예방접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방접종 물론 또 5년 뒤, 10년 뒤에 이 예방접종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의 지식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예방접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방접종 관련해서 이제 저 한마디 보태고 싶은 게 가용한 현재 있는 가장 최선의 근거를 이용해서 판단을 내린다고 했을 때 일단은 예방접종이 가장 확실하고 어쨌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혹시라도 생길지 우리가 아는 부작용 혹은 모르는 부작용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모니터링하고 그거를 좀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보자, 좀 회의적인 시각으로 이걸 비판적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원래 전문가들이 했었어야 되는데 전문가들 그런 자리를 다 빼앗겼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백신과 관련된 거짓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또 이 얘기 관련해서는 교수님께서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지적을 네.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의사든 과학자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주로 해야 되는 일은 근거를 만들고 그 근거를 가지고 일부 이제 그런 의사소통이 능한 전문가들은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런 정보를 국민하고 소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제 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언론과 그러니까 토론도 아니에요. 언론을 비판하고 언론이 문제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 상황들이 언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한 포스팅의 한 3분의 1은 언론을 비판하는 내용이 제가 무슨 언론학자도 아니고 저는 그냥 백신이 중요하고 백신을 꼭 맞아야 되고 백신은 저는 임상시험을 하는 사람이니까 백신 임상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런 임상시험에서의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국민들한테 소통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국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기자들한테 설명해주고 이런 정도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좀 대표적인 게 이번에 이 방역 패스 관련한 그 법원의 판단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자꾸 사회 갈등이 좀 두드러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방역 패스를 가지고 가처분 인용안의 만화를 논의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이 아마 한 달쯤 지나면 너무 행복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 뭔가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뭔가 이제 다른 외적인 요인에서 그것들을 막아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면 어떻든 방역의 유연성을 계속 강조해야 되는 상황에 방역의 유연성 자체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불합리하다 그러면 인권위원회나 이런 데서 권고를 하고 정부에서 그 시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그것들을 정부로 하여금 변경하게 만들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강제적인 조건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번 선례가 정말 안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이제 여러 공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실 저는 마스크를 벗을 일이 없는 공간에서는 사실 방역 패스를 그렇게 강제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이 나가는 순간 불필요한 논란, 사실 이런 토론 자체가 지금 가로막혀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그러면 근거에 비춰봤을 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냐. 그럼 야 이건 좀 빼자. 그럼 이건 자율적으로 우리가 할게. 이런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안 되고 자금 너는 방역 패스 찬성파, 너는 반대파 이렇게 돼서 그냥 일부 찬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몰아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저는 문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방역 패스 무조건 다 100%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네, 저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게 아주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르니까요. 불확실하고 모르기 때문에 의견이 있는 건 다양한데 이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의견을 모아갈 것이냐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독재 국가라면 중앙에서 정하는 걸 그대로 다 따르면 되는 거지만 민주 국가이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지역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적었을 때는 이게 중앙 관리가 다 되지만 환자가 많아졌을 때는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안전한 지역을 만들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지역 안에서 더욱 활발하게 되면은 그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의 그 민주주의를 뭐 강화하는 좋은 훈련의 기회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저는 다 의견 동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방역 지상주의자는 아닙니다. 저는 당연히 합리적이어야 되고 방역은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왜냐하면 그거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기는 한데 근데 다만 방역 패스도 변이에 따라서 유행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유연성을 막아버리는 거를 제3자, 방역을 담당하는 정부라든지 방역을 도와주는 전문가라든지 또는 이제 그거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야 된 시민들이 결정하지 않고 그냥 법원에서 그냥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인권을 강조하는 변호사 그룹이 제기를 해서
감염병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토론이 거쳐서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감염병 전문가도 인권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하게 된 상황이 될 거고, 그다음에 변호사들이 인권을 중요하시는 부분들도 재난 상황에서의 방역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도 이해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방역 패스에 대한 소송은 대부분 백신 무효, 아니, 백신은 의미 없다, 이런 사람들이 제기해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들은 저는 매우 안타깝고, 그래서 오히려 감정 싸움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져버리면 백신이 무용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줄 상황이 돼버려서, 이게 뭐 시간을 잡아먹는 논의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국가 주도의 방역과 뭐 개인 중심적인 방역과 어떤 공동체 중심적인 방역이 좀 세 개가 약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방역은 국가주의적인 방역이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나라에 원하고 국가가 뭐 하느냐 너희들이 정해라 이렇게 하고 국가가 정하는 걸 따라하는 이런 거였는데, 저는 이게 조금 더 공동체 쪽으로 옮겨가기를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에서 이걸 어떻게 만들지는 저는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라쿠사 원칙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은 자유를 유보할 것인가라는 원칙들이 사실 이미 오래전에 다 마련이 돼 있는데, 제가 이번 이 방역 패스 논란을 보는 어느 언론에서도 그런 것들을 소개하거나 이런 원칙에 맞춰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혹은 토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사실 보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 오미크론 대응에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예. 이제 뭐 가볍게 앓고 지나갈 거고 젊고 나는 백신도 맞았으니까 걸리고 말지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의 조언은 최대한 안 걸리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롱 코비드라고 하는 코로나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많고, 저는 최대한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을 위해서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하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전 거리두기 이외에도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면 집에서 쉴 수 있는 고용 환경이나 사회 정책을 만드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밀집도를 낮추고, 너무나 밀집도가 높고 환기도 안 되고 이런 열악한 시설들은 저는 다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더욱 중요한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오미크론이 이제 퍼져나가게 되면 환자가 정말 많으면 뭐 9만 명까지 생긴다 그럼 정말 쓰나미처럼 환자가 생겨나는 건데, 아무리 중증화율이 낮다고 해도 중환자로 가는 숫자 자체가 많아질 거고, 그러려면 사실 그 전에 우리가 흔히 게이트키퍼라고 얘기하는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을 걸러주고 거기서 케어할 수 있는 분들 다 케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역의 작은 병원 혹은 동네 의원들, 그거는 수만 개잖아요. 그거를 준비시키는 거는 훨씬 어려운 거라서 우리가 아무 정말 대비도 없이 있다가 그냥 갑자기 막 물에 쓸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쓸려 내려갈 때 내려가더라도 좀 모래성이라도 쌓아두면, 모래주머니라도 갖다 놓으면 조금 덜 천천히 쓸려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준비는 사실 지금부터도 이미 해도 늦었다. 그래서 빨리 정부에서는 이런 지역사회 1차 의료 수준에서 지역사회 수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준비를 해야 그나마 마련한 중환자 병상도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오미크론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이건 이제 의료 체계만의 문제가 아니게요. 그러니까 일단 확진자 규모가 만약에 5만 명, 10만 명 이렇게 되면 그 중에 의료진들이 하루에 뭐 몇백 명에서 몇천 명이 이제 확진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고, 그 다음에 보건소 직원도 몇십 명이 걸릴 거고, 그 다음에 뭐 경찰, 뭐 소방서, 뭐 이런 데서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걸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느냐 마냐야 되는 고민들까지 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위기 상황에서 이런 사회 필수적인 그런 업무들이 어떻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할 거여서, 이게 단순히 방역 전문가 또는 정부 병원들만 고민할 개체를 이제 넘어설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은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좀 이제 이 코로나 3년 차를 맞아서 올해는 뭐뭐다라고 이렇게 좀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 네, 올해는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모두가 실천할 때다.
책임을 뭐 시민들에게 전가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살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박건희 단장님이랑 비슷한 의견인데 진정한 뉴노멀을 이제 꿈꿔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준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진정한 뉴노멀을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어달리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시작할 때는 전력 질주 하는 100m 달리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수십 킬로 와버렸고 앞으로 남은 길이 100km가 남았을지 200km가 남았을지 모르는데 혼자서 전속력으로 달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씩 서로 나눠서 구간을 달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의 전장에서 앞에서 싸우거나 혹은 그 부담을 전적으로 졌던 사람들을 조금 뒤로 빼주고 이제는 조금 그동안 힘을 비축해놨던 사람들이 또 앞에 나서고 또 그 다음에 또 다음 사람들이 나서는 이렇게 좀 이어달리기를 해서 이거를 끝까지 이제 완주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제 이어달리기를 하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코로나가 아마도 정말 종식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종식이 되고 나면 제가 그동안에 한국 사회에 적지 않게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그 다음 거 하느라고 또 바빠요. 평가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뭐가 부족했는지를 뭐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아니면 각 개별 의료기관이든 혹은 뭐 우리 일터, 우리 지역사회든 간에 저는 지금부터 평가가 조금 돼야 지금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응하려면은 지금부터 좀 어떤 부분들이 문제였고 우리가 뭘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각자 있는 공간에서 좀 평가를 해보는 그리고 같이 고민을 좀 해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자적인 모니터링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된 것 같은 게 현안에 쫓겨가지고 현안에 뛰어들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독립된 그룹들이 이제 역사를 기록을 하고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미래 전략들도 짜는 데 근간이 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현안에 시달리니까 제일 못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정리한 거, 한 거 정리 못하고 앞으로 할 거에 대한 예측 못하고 6개월, 바로 6개월에 1년 앞으로 뭐를 해야 될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한국 방역의 가장 큰 한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네. 그런 평가를 할 때 오늘 이 자리도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의사잖아요. 그렇죠. 의사 아닌 사람들의 목소리가 저는 많이 담겨야 된다고 시민사회. 생각합니다. 뭐 사회학, 학자로 따지면 사회학이나 인문학 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 목소리가 적으신 분들, 소외되신 이런 계층이나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더욱더 많이 담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그런 역할들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CBS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게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써 3년 차인데 말씀해 주신 것들처럼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